예, 모디스 때문에 피곤한 월요일이네요. 시장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사실 그건 오로지 그 영향 때문일까요? 또 시장은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담스러운 월요일인데요. 시장의 기저에 흐르는 이야기들 또 매크로 전략들 오늘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투자는 뭐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그죠? 항상 네. 그러니까 이 불안과 걱정과 우려와 기대를 막 섞어서 가는 게 시장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않고 대응하면 됩니다. 키워드로 김한진 박사님과 스페셜리스트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모디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모디스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네, 요것만 볼 때 상당히 대단히 충격적이었는데 사실은 또 해석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배경이 뭡니까, 박사님? 네. 네, 배경은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하면서 밝혔습니다. 네. 지금의 트럼프 예산안이 조금 지속된다면, 그러니까 10년 후에 재정적자 GDP 비율이 9%까지 치솟을 거다라는 네. 것이 이제 팩트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화당 하원에 아직 계류 중인 지난주에 예산위원회에서 조금 부결됐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재상정이 예정돼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트럼프가 추진하는 뭐 크고 아름다운 법이라고 지금 칭송하는 이 트럼프의 예산안이 굉장히 뭐 향후 5년, 10년 재정 적자를 더 크게 만든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한 4조 달러 정도의 재정 수입 감소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GDP 대비 재정 적자가 9%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사실 무디스의 신용평가 강등은 아시다시피 S&P나 피치 또 다른 신용평가 회사가 이미 내린 등급 정도로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상위 등급을 이제 뒤로 하고 S&P와 피치와 같이 참고적으로 S&P는 2011년에 피치는 2013년에 재작년에 2023년에 신용 등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디스가 이제 같이 키 맞추기 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 시점이 안 좋은 시점이라는 거죠. 많이 봐준 거죠, 무디스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내려야 됐는데, 그죠? 이제 우리도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등급 전망은 또, 안정적으로 상향시켜 놓고 이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예상은 못했지만 알고 있었던 건데, 그 여파가 있을 거냐, 추가적으로. 그죠? 혹은 또 이게 빌미를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잖아요. 미국 시장에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은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잖아요. 미칠 수 있는 파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2011년에 뭐 한참 됐죠. S&P가 현재 주말에 무디스가 내렸던 등급으로 최상위에서 한 단계 내렸을 때 그때는 충격 크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S&P가 하루에 6.7% 급락했고요. 그다음에 재작년 2023년에 피치가 내렸을 때는 이제 조금 예방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안 떨어졌습니다. 아마 1.4% 정도 S&P가 하락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디스의 신용 등급은 새삼스러운 정책이기 때문에 강등이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점이 안 좋은 시점이다라는 거죠. 어떤 점이 안 좋으냐? 트럼프의 감세안이 지금 꼼수 감세안이거든요. 자기 임기 내 4년만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세금을 낮추면 소득세와 지금 팁에 대한 조금 세금을 또 면세하는 그런 정책은 한번 단행되면 이게 계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34년까지는 미국의 재정 수지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가속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트리거를, 그런 촉매를 트럼프의 재정 이번에 감세안이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전체적인 관세 수입은 있지만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써 국내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조금 줄 수 있는 그러한 연구 보고서가 피터슨 경제연구소라든지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세로 조금 수입을 증가하고 나머지 쪽에서는 경기 둔화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에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디스가 내렸다라는 것이 시장이 단기적인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좀 투자 심리에는 확실히 부정적으로 조금 묵직하게 존재하는 찜찜하게 존재하는 이제 그러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계속 쌓여서 눌려온 재정적자 문제는 누구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 된 게 2차 대전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한 80년에 이제 미국 제국이 서서히 이제 고점은 찍고 내려온다. 그죠? 패권으로 보면 그렇게도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이제 경제 측면에서 봐야 되니까. 무디스 얘기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역시 관세이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무디스 얘기는 시장이 여기서 뭐 강력한 충격과 시장을 파국으로 가는 건 아니고 관세 얘기가 여전히 진행 중인 문제이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의 타결을 꽤 강하게 협상을 했는데 이후의 흐름들도 보면 트럼프가 판정패한 거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시진핑이 판정승이었다고 해서 그런 얘기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지금 본인의 뜻대로도 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제 생각에도 조금 무리하게 설계된 협상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너무 세게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주워 담는 과정이 바쁘고 굉장히 조금 촉박하고 촉박하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큰 것이 결국에는 이제 한두 달 후부터 예상되는 수입 물가의 상승 그런 게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가격이 신차 가격이 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USMCA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서 지금 자동차 부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원활한 이제 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비록 미중 간 휴전, 관세 휴전이 8월 15일까지 지금 90일간 유예된 상태지만 문제는 뭐 지금 트럼프 취임 전보다는 훨씬 높은 관세율이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3조 3천억 달러의 수입 금액에 대한 금액 가중 실효 관세율이 트럼프 취임 전에는 3%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것보다는 훨씬 높은 15% 이상에서 실효 관세율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의 관세율이 지금 이 시각에도 작동되고 있다. 왜냐하면 품목별 관세도 지금 뭐 50%라든지 또 $800 미만의 소액 화물에 대한 중국에서 들여오는 그런 그 관세율도 아직 내려갔지만 54%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한두 달 후에는 월마트의 매대에 상품이 좀 비일 수 있고 또 자동차라든지 휴대폰 모든 생필품 쪽에 공산품 쪽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몰려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트럼프가 조금 바쁠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다 보면 결국엔 좀 스텝이 엉킨다든지 중간 합의점은 모색되겠지만 그 과정이 조금 트럼프가 원래 설계했던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90일 유예도 사실 깜짝 나왔잖아요. 빌 에크맨이 90일 얘기하고 빌 에크맨이 또 180일 얘기하더라고요. 90일 달면 90일 또 유예할 수도 있어요. 워낙 뭐 그렇게 앞뒤를 막 손바닥으로 뒤집어도 그러려니 하는 그러나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금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준하고 트럼프 간의 제롬 파월과 트럼프 간의 대립각이 아직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주입니까? 또 사실은 높은 금리가 꽤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불확실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도 하반기에 원래 두세 차례 인하하겠다라는 연준의 좀 의견이 좀 후퇴한 듯 싶습니다. 사실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관세라든지 이런 변수가 없었다면 연준은 한 3번 인하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근원 물가가 제가 추정할 때는 근원 CPI 기준으로 지금 2.8%가 4월 수치인데 연말에 한 3.5% 가까이 갈 것 같아요. 근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한 0.5%포인트의 근원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3번 인하는 아닐 것이다. 네. 1번이나 2번에 그칠 것이다.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수정을 하고 네.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통화 정책의 틀을 연준이 5년마다 바꾸고 있습니다. 5년 전을 기억하시면은 평균 물가제를 도입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이제 그 바꾸는 해입니다.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아마도 조금 더 타이트한 기준, 그러니까 매파적인 기준을 이번에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도 시장에서는 약간 부담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경제 지표들이 트럼프 관세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그럼 반영되면 그리고 지표로 나타나게 되면 미국 시장은 상당히 후폭풍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상태라면 그게 이제 한 여름쯤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빠르면 지금 월마트 CEO가 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밝힌 네. 거는 5월 말 정도부터는 이미 이제 조금 영향이 시작될 거다. 네. 좀 물건이 비기 시작할 거다. 예. 소위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공급 충격이 나타날 것이다. 소매 쪽에서. 이 공급 충격은 사실은 지금 매대에 물건이 비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중소기업, 영세기업, 또 많은 유통기업, 미국의 수입상들 이런 쪽에서 뭔가 부도율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금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가는 추세고 학자금 대출 연체율도 올라가는 등 리테일 쪽에서 금융사정이 그렇게 썩 건전한 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총수요의 감소, 또 물가의 상승 이런 것들은 뭐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고 금융시장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게요. 부담스러운 상황들, 뉴스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그러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무디스 여파들, 관세 여파들 보면서 국내 증시 영향 점검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사실 외국인들이 최근 보면 지난주도 그렇고 꽤 좀 의미 있게 좀 매수를 해주는 것 같아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시 무디스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또 순매도입니다. 국내 증시 영향 전망은 어떠세요?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4월 달에 한 9조 이상 순매도 했다가 5월 들어서 1조 6천억 순매수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좀 추세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원화 환율 자체가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는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8월 중순까지 미중 협상이 체결될 때까지는 세계 교역이 상당히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업 활동도 위축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뭐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견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만 우리는 이제 글로벌 시장과 다른 게 대선을 지금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지금은 이제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관련주들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대선 자체가 끝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하면 있을 수 있는 경기 부양이나 추경이나 외국인들의 시각 전환, 그로 인한 한국 증시의 어떤 한 단계 레벨업 상승 이런 거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는 분명히 호재지만 또 추경이라는 것도 사실은 한 것을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과도한 국가 부채 증가, 적자 재정의 증가로 인해서 원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쁘게 보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무조건 뉴스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호재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선 관련된 건 뭐 정책적인 거나 시장 전체적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예, 여러 이슈들 보면서 전략 세워봤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또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투자 인사이트입니다. 경기 침체 때 오히려 시장에 진입하고 경기 호황 때는 후퇴하라. 예.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작가가 쓴 건데요. 그러면 이 말을 비춰본다면 지금은 시장에 진입할 때입니까? 후퇴할 때입니까? 네, 지금은 작년에 경기 호황기를 뒤로 하고 경기가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버핏은 이제 단순하게 그걸 보고 기업 이익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인 거고요. 그렇죠. 우리도 경기 침체 때 진입한다고 하면 조금 경기 침체가 조금 더 침체라기보다는 경기 둔화가 진행된 후에 네, 조금 더 우리의 피부로 와닿을 때, 그리고 네.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 공포를 느낄 때, 그때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될 때고 지금은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그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이 경기 침체냐? 사실은 뭐 진입할까 아닐까를 고민하는 거고, 그죠? 사실은 호황 국면은 좀 지난 거죠, 그죠? 네. 팔 수 있던 타이밍은 지나고 살 타이밍은 조금 더 봐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내일 스페셜리스트 예고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이 우려 속에서도 조선이나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조선주는 특별히 또 정책적 모멘텀, 또 뭐 미국 당국자들과의 만남 이런 관심이 있는데요. 정책 수혜주로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신영증권 엄경화 위원과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